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6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6일인데요. 일주일 전에 10월 19일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고 최준길 교수, 서울법대 교수인데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를 당하신 분, 그분의 50주기였습니다. 그래서 50주기 추모식에 제가 가서 이제 뭐 몇 마디 하라고 해서 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걸 할까 하다가 그 최진길 교수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잡아봤습니다. 최진길 교수에 대해서는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꼬꼬무에서 했어요. 7월 달에. 꼬꼬무에서 하는 바람에, 아이고, 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꼬꼬무가 굉장히 또 좀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때문에, 아이, 뭐, 최진길 교수 말고 딴 걸 하지, 이제 하고 조금 미뤄뒀다가, 이번에 50주기고 또 마침 제가 가서 추모제에 가서, 추도식에 가서 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했습니다. 최준길 교수 사건은 뭐 꼬꼬무에서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서울법대 교수인데 뭔가 조사할 게 있다 해서 중앙정보부에 출석을 했습니다. 동생이 당시 중앙정보부원이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손잡고 같이 가서 뭐 형님 뭐 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집에 안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10월 18일 날 새벽에 의문사 하신 거예요. 중앙정보부 측에서는 간첩임을 자백을 하고 이 화장실에서 본인이 뛰어내렸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유족이나 그 친지들은 뛰어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 고문에 의한 타살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묻혀 있었죠. 묻혀 있었다가 88년 10월에 그러니까 박종철 군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6월 항쟁이 있고 노태우 정권으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다가온 거죠. 그랬을 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검찰에다가 그 진정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아마 고발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신용을 하다가 이제 내사 종결 공소시효 땡 했습니다. 아마 글쎄요. 조금 더 먼저 신청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서 2002년도에 그 2002년 5월달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진길 교수 사건을 조사해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의문사위원회는 여태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위원회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조사 권한이 센 위원회였습니다. 그러나 딱 부러지게 타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타살 쪽에 훨씬 무게를 실어서 발표하긴 했지만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걸 그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2년 이제 그 의문사기 교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그 2005년도에 시효를 이유로 최 교수 유족한테 패소 판결을 내렸다가 2심에서 뒤집혀서 이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최준길 교수의 모습, 그러니까 아마 제일 널리 알려진 사진이 왼쪽 모습이고, 이건 이제 비교적 젊었을 때 아마 유학 갔다가 귀국하신 직후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또 아주 그 편안하게 웃음을 짓는 모습으로 이렇게 뭐 그 널리 알려진 사진 석 장이죠. 이거는 가족들과 찍은 사진, 최강준 교수, 그다음에 이제 여동생, 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예. 이 서울법대 교수였는데 주로 학생과장을 맡았다고 그래요. 그 학생과장이라는 게, 그, 종합화 되고 난 다음에는 학교 직원들이 맡는 보직이었는데, 그 당시, 그러면서 학장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단과대학 시절에는 학생과장이라고 해서 교수가 그 직을 맡았습니다. 법대가 뭐 물리대와 더불어서 대모를 제일 많이 하는 단과대학이었죠. 그래서 삼선계원 때나 아니면은 뭐 교련반대 요
서울법대 종강이 신문에 사이면 이렇게 톱으로 나올 정도로 이거는 바로 그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서울법대가 상당히 민감하게 이 시국 이슈에 반응을 했었고요. 특히 그 유명한 서울대생 내란모 사건에서 보면은 네 명이 서 있는데 그 맨 왼쪽에 조그만 분, 그 심재권 의원이죠.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는데 이분 빼놓고는 세 명이 다 서울법대생이죠. 저 조영래,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신범. 지난번 추모식에 와서 뭐 제 다음번에 추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 내란모 사건이나 그 전에 또 잡혀간 적이 있는데 그 잡혀갈 때 최 교수님께서 중앙정보부에 가면은 이게 몸이 성치 않게 나온다는데 어떡하냐 하고 걱정을 하고 울먹였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회고담을 하셨고 그 옆에 조영래 역시 서울법대죠. 그래서 서울법대가 데모를 많이 하고 데모 그 당시에 요 연배 이신범 장기표 이제 그 조영래 가장 그 서울법대에서 화려하게 데모를 했었던 그 사람들이 최준길 교수한테 이제 신사를 많이 지고 또 최준길 교수 속을 많이 썩이고 그랬고요. 뭐 학생만 속인 게 아닙니다. 최준길 교수의 스승이기도 한 유기청 교수 서울대 총장을 지냈는데 총장 시절에는 어용 총장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쌍권총을 차고 다닌다느니 뭐 그런데 이 양반이 유신 전에쯤에 그 쫓겨서 미국으로 도망가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 행방불명도 되고 뭐 이제 거의 그래서 결국 유신이 나면서 망명 비슷하게 망명 아닌 망명으로 이제 한 15년 정도 있다가 박정희 죽고 이제 그 귀국을 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귀국을 언제 했나 해서 좀 가물가물하네요. 제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예.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총통제 발언을 한 겁니다.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서 야 니네 총통제 같은 거 준비하나 봐 대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계엄령이랑 그 비상대권이랑 그런 자료들 대만이 이제 그 계엄령의 총통제 오래 했으니까 그 자료 싹 걷어왔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돌아와 갖고 야 이거 한국민주주의 큰일 났다 총통제가 준비되는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그 하고 다닌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김대중 대통령이 입수해갖고 김대중 후보가 입수해서 선거에서 터뜨리고 그러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괘씸죄가 적용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 해외로 망명하다시피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법대가 이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서울법대 내에서 교수 회의를 할 때 최준길 교수가 늘 학생 편에 서서 이게 처벌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걸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잡혀갔고 그다음에 뭐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이라는 걸로 그 관련자 조사를 좀 할 게 있다. 그렇게 알고 가셨는데 그거보다는 사건을 따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마 서울법대에서 그러니까 요 73년 10월이라는 게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고 그리고 서울물리대생 데모가 10월 2일 날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부터 또 10월 4일인가 이제 법대 데모가 있고 그렇게 확산되어 가는데 그 데모를 막기 위해서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하고 묶으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서울법대에 별도의 간첩단 사건을 만들려고 했는지 이 최준길 교수가 조사를 받은 데가 수사국이 아니고 대공수사국인데 수사과가 아니고 대공수사국에 과가 많아요. 8과까지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과가 그 공작과입니다. 공작과라는 건 뭐냐면 사건을 만드는 데죠.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건데 공작과에서 수사를 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내막을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중앙정보부에서 뭔가 사건을 꾸밀려다가 최준길 교수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아마 무산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느닷없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여기 이제 간첩들이 쭉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이제 눈이 나빠서 요 글씨도 잘 안 보이네요. 뭐 김성수, 김장현, 뭐 이제 등등이 그 구속이 됐었던 김판도 김판명인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이 구속이 됐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 최준길을 간첩 최준길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간첩임이 밝혀지니까 자백을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갔다가 감시가 서울 한 틈을 타서 남자 소변기 있잖아요. 그걸 밟고 그 위에 있는 그 좁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최준길 교수가 그 좀 퉁퉁한 몸매 인데 그렇게 날렵하게 그것도 고문을 당한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이 사건 발표를 한 사람이 바로 김치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생 되시는 최중선 씨가 요 사진에 보이는 게 수기예요. 현직 중앙정보부원인데 형이 죽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근데 그 동생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고 동생한테 감시가 아주 철저하게 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냐면은 정신병원 있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들어가서 친구가 그 아마 세브란스 병원 그 정신과 의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그 폐쇄병동 안에서 쓰고 친구한테 맡겨두고 나오고 그래서 그참 어목했던 시절에 그래도 이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해서 그러니까 남겨두어서 이게 천주교 정의원 사재단에 들어왔고 평화신문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평화신문에서 이제 김정남 선생이 그저 편집국장을 할 때 그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최종선 선생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보 73년도에 중앙정보부 공채로 들어서 중앙정보부 내에서는 신입사원인데 고해 공채시험에서 1등인가 했대요. 그래서 중앙정보부 안에서 끝까지 제일 좋은 감찰실. 감찰실이 뭐냐면 중앙정보부원을 수사하는 데예요. 그래서 중앙정보부 내에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래서 그 감찰실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건이 터지니까 감찰실에서 덮게 되니까 뭐 직무에서는 뭐 당연히 배제되고 그러니까 이 최종길 교수한테 그러니까 최종선 씨한테 협박과 회유가 다 들어가는 거죠. 협박과 회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이제 뭐 가족의 입장에 서야 하는데 또 회사에서는 최영선 씨를 압박을 하고 또 중앙정보부에 이제 일단 들어가면 의무 복무 연한이라는 게 또 있고 뭐 이제 이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가 하여튼 박정희 죽을 때까지 엎드려서 근무를 하다가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언론 퇴직을 한 그 퇴직을 해서 지금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가끔씩 들어와 갖고 이제 뭐 강연도 하시고 글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형 문제 진상 규명에 그래도 제일 기여를 하고 또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당시 중앙정보부원이고 중앙정보부의 은밀한 사정을 그래도 밝히는데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아들 최광준 교수 지금 경희대 법대 그 교수이고 진실화해위원회 위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에요. 그 명동성당에서 아마 최광준 교수가 굉장히 젊었죠. 젊었을 때 어머님 그리고 삼촌 그리고 동생 하고 이제 같은 컷에 찍혔습니다. 뭐 이 사진을 쓸까 말까 했는데 뭐 코코모에도 방송이 됐었던 거니까 뭐 썼습니다. 최종길 교수가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가셨다. 투신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투신인지 아니면 고문을 당해서 쓰러진 상태에서 던진 건지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중앙정보부 내에서는 이렇게 던졌다라고는 안 하고 이런 표시 이렇게 밀었다 이제 뭐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걸 그걸 증언한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러나 사건을 알 만한 사람들이 입을 완전히 찍 다물었기 때문에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상한 죽음, 강요된 침묵, 대한민국 의문사 1호라고 불립니다. 유신 이후의 1호인 건 맞는데 뭐 그 이전에 의문사가 숱하게 많았죠. 그리고 그 얼마나 많았냐면 서울대 교수가 의문사 당한 걸로도 1호가 아닙니다. 사실은 1호라고 이제 다 알려져서 그렇게 다들 믿고 있지만 최준길 교수 이전에 그러니까 최준길 교수가 돌아가시기 24년 전인 1949년도에 또 의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같은 10월 달이네요. 장형두 교수라고 식물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물체제 표본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생물학계 그거네요. 장형두 선생뿐만 아니라 나비 전문가 석주명 선생도 그러니까 이렇게 고문치사는 아니지만 검문에서 빵 쏴갖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이없는 그 죽음을 당했는데 이 장형두 선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요 사진은 백두산 탐사를 했을 때 백두산에서 이제 규정한 식물 채집을 할 그때의 이제 사진이고요. 49년도에 이제 좌익이라고 인천경찰서에서 데려다가 고문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아유 뭐 저 신문에 간단하게만 났지만 끔찍해요. 갈배자가 여덟 대가 부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직접 사인은 또 뇌진탕이고 하니까 뭐 전신구타를 당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죽음도 풀리질 않았어요. 이 죽음의 덕을 누가 봤을까요? 참 말도 안 되지만 검찰이 덕을 봅니다. 왜 검찰이 덕을 봤느냐? 요 장형두 교수 사건 직전에 고희도 사건이라고 그 사람도 고문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장 교수님은 좀 진보적인 활동을 좀 하셨겠지만 고희도라는 사람은 우파예요, 우파. 극우파 민보단이라고 경찰 보조하는 그 단체의 동대문 지역 반장이었습니다. 서울의 유력한 우익 인사였는데 우익이 고문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거는 특무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김창룡이가 공군으로 잠시 쫓겨가 있었던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특무대가 찌그러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저 고의도 사건이 있고 한 달도 안 돼서 이 사건이 났는데 이번에 경찰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고문범이 되니까 또 찌그러지면서 그 특무대 찌그러지고 검찰 찌그러지니까 그 덕을 검찰이 보면서 검찰이 이제 뭐 수사기관 일원화 해갖고 그 권력을 강화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장영도 교수 사건으로 우리나라 교수 의문사 1호라고 할 수 있고 최진길 교수는 여기 이제 뭐 많이들 다 1호라고 알고 계시지만 뭐 저 그 1호는 아닌 거죠. 뭐 1호, 2호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거는 제가 1호라고 는 거에 시비를 걸었었던 이유는 사실은 딴 데 있습니다. 1호냐 2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준길 교수 이 사건이 마지막 의문사가 됐었어야 할 사건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추모사에서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최준길 교수의 사건을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의문사들의 길을 열어주었다. 사실 대한민국 의문사 당한 사람 중에서 뭐랄까 신분이랄까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그런 거에서 최정상이 있던 분입니다. 교수 하면은 일반적으로 높은데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서울법대 교수는 누구예요? 판검사들의 선생님인 거죠. 판검사들의 선생님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 진상을 덮은 놈들도 서울법대 판검사들이 많았던 거죠. 서울법대로 나온 판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제 이걸 많이 덮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얘기하다가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누가 죽였는지 가해자 부분을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최준길 교수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을 발표한 사람들, 최준길 관련된 이제 조사를 한 사람들,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차철권이라고 직접 최 교수를 신문했던 수사관입니다. 이자가 하고 이자의 이제 보조 수사관이 고문을 많이 했을 것으로 그리고 또 직접 이렇게 아마 치사하게 쓸 것으로 이제 더 쓰러지신 분을 이제 유가족이나 뭐 관련 단체 쪽에서 추정하는 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법의학적으로 아마 그렇게 판명이 났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이 사망한 다음에 떨어진 것과 사망하기 전에 떨어진 게 다른데 아마 이제 그 유가족 중앙정보부 증언을 봐도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투신을 하셨으니까 사망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고문으로 쓰러지신 상태에서 그 생명은 붙어 있는데 그때 던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그 진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고문 그 주무수사관인 차철권입니다. 메뉴가. 그 두 번째가 차철권의 대장이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안경상입니다. 안경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그 밑이 중앙정보부에서 안경상 바로 위에 있었던 보안차장보입니다. 보안차장보 조일재. 중앙정보부에 차장보라는 직책에 있어서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차장보가 두 명인데, 그 당시 직책으로는 한 명은 국내 문제를 담당하고 또 한 명은 정보차장보라고 해서 그쪽이 이제 그 해외 북한을 담당하는 겁니다. 보안차장보가 국내 담당, 정보차장보가 해외 담당인데 보안차장보를 했던 조일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발표했었던, 그리고 최종기를 간첩이라고 만천하에 공개했었던 자가 바로 김치열입니다. 이 중에서 검찰로 있는 김치열과 안경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지만 좀 복귀를 하고 차철권과 조일재에 대해서는 처음 소개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안경상, 차철권, 김치열, 조일재의 간단한 이력이고, 이게 이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팀에서 처음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한 거는 저희가 열전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사실이에요. 요 까맣게 써놓은 거는 널리 알려진 거고, 사실은 최준길 교수 사건은 관련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많이 나와 있냐? 동생 최종선 씨가 중앙정보부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군다나 감찰실에 있었기 때문에 감찰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동생이니까 배제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래서 관련자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고, 그 이름을 토대로 해서 검찰에 88년도에 뭐 수사를 그 뭐 아까 자료에는 진정이라고 돼 있고 이제 고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사자들 이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꼽은 사람이 안경상, 차철권, 김치열, 조일재 네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록이라고 수사단장, 그리고 김상원이라고 차철권의 보조수사관으로 아마 그 최준길 교수를 같이 고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그다음에 감찰과장 이병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련된 주요 인물이고요. 예, 여기 이제 보면은 한 22명 이름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여기 고모라고 하는 사람은 고병훈. 왜 고모가 된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하여튼 안흥용, 변영철, 뭐 이런 사람들 좀 더 최준길 교수의 죽음에 이제 가깝게 있었던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경상, 조일재, 김치열, 이후락은 지휘 라인이고, 이병정부터 그 아래쪽은 감찰실이고, 그 다음에 그 국과수와 부검을 했었던 검찰 있고, 5국 국과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습니다. 여기 정낙중 등 10여 명이라고 이제 이쪽은 다 밝혀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밝혀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따져봐야 할 게 중앙정보부의 특무대 인맥입니다. 차철권이 그래서 하만 출신이에요. 고향이 하만인데 일본에서 났던가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특무대 준이 출신인데, 재밌는 거는 보통 이제 준이면 하사관으로 들어가서, 요즘 부사관이라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준이에 살면은 그게 진급의 벽입니다. 육두품처럼 그렇게 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철권이는 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소위로 진급을 하고 중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중위예요. 준인 줄 알았더니 그 중위가 맞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렇게 됐고 대전지부 대공수사과장을 하다가 1980년에 그러니까 아마 전두환이가 그 개혁을 할 때 그때 해직된 걸로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만 출신 일본에서 성장했다 특무대 준이었다. 이걸 봐주십시오. 저도 조사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하며 경력을 맞춰보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조사할 때 한 명씩 따로 조사하다 보니까 그걸 그 서로 연결고리를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맞춰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조사했어요. 이 사건이 74년 3월입니다. 최준길 교수 사건이 73년 10월이고요. 그러니까 차철권이가 징계를 먹고 만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 사건을 발표한 직후에 민창년 사건을 해요. 그리고 신직소 등이 다급했던 건 뭐냐면은 긴급 조치를 엄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이 계속되고 3월 4월이면은 좀 학생들이 크게 터질 것 같으니까 그 앞에 학생운동의 기물 빼기 위해서 울릉도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여기 어디 그 표현이 있을 겁니다.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이다. 중앙정보부에서 큰 사건을 발표할 때 늘 쓰는 말이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이다 하는데 요 사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그 이성희 교수 전북대 교수님이었죠. 이분은 울릉도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울릉도 사건하고 전라도 쪽에 계셨던 분들 관련된 사건하고 뭐 몇 개를 이렇게 묶어갖고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최대 규모다 이제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울릉도 사건 전체에서 그 주무수관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차철권인데 차철권이가 이저 그 최준길 교수 사건으로 징계 먹었었던 것을 만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사건인 것 같아요. 고향이 하만입니다. 경상남도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내륙이죠. 내륙인데 하만 출신인데 하만 출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바로 조일제가 하만입니다. 조일제는 당시에 그 보안차장보라는 게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차장보가 있는데 차장은 겉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때는 차장이 실세였습니다. 김치열 같은 사람은 겉돌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조일제가 출세해갖고 보안차장부 중앙정보부 내에서 아주 굉장히 고위직이고 막강한 자진인데 이 사람이 하만입니다. 아마 그 원래 하만조 씨죠. 하만조 씨 그걸 이제 굉장히 내세우면서 제자 학년에 우리 성공회대 그이 인권 담당 그 조혜재 교수 그도 계시지만 또 국문학자 조윤재 박사도 계시고 그 효성의 조효재, 그다음에 일본에서 사업 크게 하던 조성재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만조 씨고, 그래서 이제 하만조 씨들 일가의 그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고 조일제도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조일제는 중앙정보부의 그 특무대에서 준위를 하다가 진정채라고 우리가 한번 다뤘죠. 보안사령관에서. 그 진정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채의 부하로 있다가 부산에 근무할 때 부산 보안대에 근무할 때 진정채 눈에 띄어서 진정채가 648기인데 5.16이 나고 난 다음에 중앙정보부 서울 분실장이 됐어요. 그때 서울로 같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특무대에 있다가 중앙정보부로 자리를 옮겼고 진정채가 물러난 다음에 그냥 중앙정보부에 눌러 앉아서 서울 분실장 뭐 지내면서 관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삼국 정치 문제 사는 삼국의 부국장으로 있다가 이후라기가 이제 삼국장을 시켜주고 보안차장부까지 승진시켜줬습니다. 조일제 개인적으로 이후락을 잘 몰랐는데 조일제도 자기가 왜 승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그것도 이게 아닐까 하면서 제시한 게 뭐냐면 이혜영이라고 야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야당에서 국회의원도 국회 부의장까지 한 분인데 그 양반하고 친했는데
그 정혜영이 울산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락이 울산이니까 고향 선배로서 조일제 좀 잘 봐주라고 얘기해서 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봐줬다 하더라도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다음번에 승진을 못할 텐데 아마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 앞에서는 그 회고록을 남겼고요. 이게 이제 그 보안차장부 시절에 회의하는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조일제 작품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40, 헌법 43조에 국회의원은 법률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그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 겸직을 어기고 사업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걸 조일제가 문제 삼아서 야당의 김세용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사상계의 돈줄이었던 의원인데 사상계를 폐간시키고 괴롭힐 때 김세용이가 겸직하고 있어 요거 잘 됐다고 김세용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문제를 던졌는데 그때 표현이 뭐냐면 수류탄이 아군 진영에서 터졌다. 겸직 문제를 갖고 이 김세용이 이제 잡아치려고 하니까 신민당에서 공화당 내에 겸직 의원들을 쭉 짚어보니까 훨씬 많더라 이거죠. 6명인가 뭐 7명인가 겸직 위반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43명이나 걸렸군요. 43명이나 걸려서 겸직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됐고요. 유명한 민비연 사건이라든가 사건 등이 이제 그 조일제가 중요하게 이제 관련된 작품이었고, 근데 조일제가 진짜로 그 조일제 하면 떠오르게 된 것은 제일동포 북한 방문입니다. 문세광 사건이 터진 뒤에요. 그래서 이 조일제가 일본통이고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이후라기가 국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 삼국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래서 조일제가 이제 그 회의에 앉아서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후라기 지명을 했나 봐요. 조국장 한번 말해 보셔야 했더니 지명을 받으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하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었다가 웃음보가 터져서 그러니까 이 별명이 하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뭐 일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같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뭐 한 그런 걸 공유하고 있고 고향도 하만인데다가 저 특무대에서 준위로도 이제 그런 그 같은 경로를 어, 밟아온 차철권이가 사고를 쳤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덮어줬겠습니까? 조일제 의문사위 조사받을 때 조사관들이 같은 하만 이런 공통점을 파악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 안 해서 그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폐 자기가 책임자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는 식으로 하면서 변명하면서 은폐를 한 건 맞다. 그런데 최정길 교수의 혐의를 내가 조작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작은 몇천 놈들이 해갖고 뭐 위로 보고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여튼 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집니다. 조일제의 작품은 제일동포 고국방문입니다. 제일동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97%가 남쪽 출신인데 그 당시에 한 70%쯤이 총련적을 갖고 있었어요. 총련 소속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문세광 사건이 나고 나니까 제일동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 조일제가 굉장히 당시로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총련계 제일동포들을 그 고국을 방문시키자. 중앙정보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일동포 사회에다가 그 얘기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앙정보부는 발칵 뒤집혀갖고 조일제 표현에 의하면은 조일제를 체포하라 해갖고 이제 그 본부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조일제가 회고록에서 좀 과장한 거겠죠. 체포하려고 하면 진짜로 체포해 가지. 부장이 명하면. 뭐 그냥 놔뒀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엄하게 파악하려고 온 거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회고록에는 조일제를 체포하라 사람이 나왔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중앙정보부에서는 제일동포 문제를 어떻게 정면 돌파하는 게 필요하고 조일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오사카에 나왔는데 오사카 나올 때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 이제 주미대사관, 주일대사관 뭐 여러 그 대사관에 공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보원들이 양도원이 뭐 이상호가 양도원이죠. 양도원이도 공사 오래 했고 뭐 하여튼 또 전재덕이 또 최세현이라고 김재규 그저 동서 뭐 해서 하여튼 공사 자리도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오사카 총영사를 발령했어요. 왜냐하면 제일동포는 오사카가 훨씬 많습니다. 동경보다도 오사카가 많아요. 파친코하면서 보니까 오사카를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서울 평양에 이은 제3의 도시다. 무슨 얘기냐면 오사카의 조선인이 15만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보다 인구가 컸던 겁니다. 뭐 그럴 정도로 오사카에 많이 살았고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걸리는 사람들도 오사카 출신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오사카에 가서 막아야 한다. 그랬더니 외무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주일 공사는 공관장이 아닙니다. 근데 오사카 총영사는 공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무부로서는 자존심 싸움이죠. 아니 뭐 어떻게 공관장을 내주느냐.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조일제 신분 세탁 기간을 거칩니다. 외무가 그 당시 외무부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조일제를 일단 동경의 주일대사관에 주일공사로 발령을 내요. 그리고 4억 달 뒤에 이미 외무부 직원으로 만들어 놓고 외무부 내에서의 인사이동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총영사로 그 발탁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박정희가 직접 개입했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직접 개입해서 그 외무부를 찍어 누르는데 개입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요. 이 제일동포 그 고국 방문단 사업이 이 박정희한테 보고돼서 채택되는 과정이 중앙정보부 내에서는 전설처럼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방법이고 정면 돌파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걸 누가 박정희에게 얘기할 것인가? 고양이 목에 방울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김영광이라고 박정희가 아주 이뻐했던 그 꾀보가 있습니다. 그 김영광이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봐서 얘기했더니 박정희가 보고를 듣다 말고 손이 팍 떨리더라는 거예요. 제일동포를 뭐 그래서 더 이상 보고를 중단시키고 중앙정보부장이 데리고 나오면서 김영광한테 그 김국장 말이야. 당신은 마누라 죽인 놈을 집안에 불러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고 질책을 했는데 박정희가 며칠 후에 그거 계획 세워서 다시 보고해. 그러고 이제 실행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도 참 독한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동포 이게 교육광문단, 모국광문단. 처음에 국정원에 갔더니 모방단 그래요.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모국광문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중앙정보부에서는 중앙정보부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공작으로 꼽습니다. 그 공작의 발의자가 조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동포 출신으로 중앙정보부에 오래 있었고 정치 공작을 오래 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제일동포 사회에서 이걸 터트리면은 제일동포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고향 떠난 지가 30년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고향 갈 사람들 많다. 그럼 총련이 사격을 입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계산을 해서 터트린 거고 박정희도 그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고 그 전략적 판단에 동의해서 모방단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거 이제 TV에서 다 중계해줘 갖고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축사를 누가 했냐면은 박순천이었죠. 박순천이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뭐 하고 했고 그다음에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합주기 김희갑이 불렀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선곡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다가 또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관객들이 다 울어버렸는데 김희갑이 나중에 회고담에 어디서 얘기한 거 보니까 중간에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사를 잊어버려서 멈칫멈칫했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부를 때 자기가 살짝 그
어색함을 넘어가느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목이 메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네는 불효자 놈이다지 뭐 그래서 다 같이 울어버렸다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단히 성공적인 공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향 방문을 구실로 이제 하여튼 조선신보에서는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 조일제를 매도하는 이게 조일제 그다음에 정홍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 또그 등등을 이제 그 하여튼 그 이 나쁜 놈들로 몰아갖고 그러니까 이 괴뢰 특무들의 흉계를 그 저 단호히 짚부수자 고대기 같은 범죄자들 뭐 하니까 이제 아주 많이 거칠게 나오죠. 많이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하만조씨 문중을 동원을 해갖고 그러니까 조일제가 하만조씨라는 걸 굉장히 내세우고 다녔던 거겠죠. 하만조씨 일문을 더럽히는 조일제의 반민족적 죄행을 규탄하며 종문 여러분께 호소한다 하는 이제 조씨들 이름 쭉 내걸어 갖고 규탄 광고도 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112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 이 사건을 한국에서 발표한 거는 김기춘인데 이 사건을 조일제가 막후에서 조정했다. 그리고 사람 자비를 업으로 삼는 인간백정이다. 그러니까 이 뭐 총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거친 용어, 총련 사람들이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거친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비판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급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국 방문단, 고향 방문단 사건의 이제 파장 때문이겠죠. 조일제는 유정희 의원이 됐고요. 이 국회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유정희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하여튼 이제 그 나중에는 그 국민당으로 갔고 국민당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는 여전히 중앙정부 출신답게 친북 좌경세력 그 비판하는데 이제 열심히 나섰습니다. 또 한 명 장성록이라고 있어요. 특무대 중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무대는 준위가 굉장히 센데 이 조일제나 차철권이는 준위 출신인데 장성록이는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령으로 제대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이 사건 당시에 수사단장이었습니다. 단장이라는 건 뭐냐면 과 몇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과 과장 사이에 단장을 뒀습니다. 중앙정보에 과가 8개가 있었으니까 한 3개쯤 해서 아마 332를 맞지 않나 단장이 3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공작과까지 해서 333을 맡았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단장으로서 공작과를 책임지는 그러니까 계선 조직이 계장, 과장, 단장, 국장, 차장부, 차장, 부장 그렇게 이제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 사람도 경력이 비슷해요. 조일제랑 비슷한데 특무대 중령 출신이냐 준위 출신이냐만 다르고 장성록은 고향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오사카 총영사 주일공사 조일제가 짓는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의무사 사건 때 이제 이 은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검찰 인맥입니다. 검찰 인맥은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인맥의 이제 대표는 역시 김치열인데 김치열은 그때 중앙정보부 차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부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후라기가 73년에 들어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년 대통령 선거 또 거슬러 올라가면 삼선개헌까지 공을 세웠죠. 그러다가 공화당 의원들이 삼선개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후라 김영국을 잘라라 해서 일본 대선을 밀려나가 있다가 다시 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롤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잘 치르고 유신 잘 치르면서 주가가 확 뛰었죠.
그런 상태에서 윤필용 사건이 나서 이제 철퇴를 맞게 되고 주춤 한 방 먹고 하다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김대중 납치 사건을 저질렀다가 결정적인 위기에 몰렸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저 이후라기가 잘리게 된 거는 좀 어이없는 사건인데 가짜 부원 구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 중앙정보부가 저지른 구타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경수를 넣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경수가 물고 늘어져서 권력 내부에서는 그 사건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결국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이 윤필용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거기다 가짜 부원 사건이 겹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임이 신직수가 오는데 그 후임 신직수가 올 때 김치열이가 뭐가 됐냐면 김치열하고 신직수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때 개각이 있었고 김치열이 검찰총장이 임명됩니다. 그래서 신임 검찰총장 해갖고 이제 크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 사람을 죽여놓고 거기다가 그 이걸 그 간첩으로까지 몰아씌워 놓고 놓은 사람이 일국의 검찰총장이 된다는 게.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원래 검사 김치열은 처음에는 누구나 많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안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정의로운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고 유리하고 유능하고 예리한 검사로 아주 30대 때부터 아주 성망이 높았고 30대 때 서울지검장을 지냈어요. 서울지검 차장검사로 있을 때 열심히 하다가 좌절당한 게 단성사 사건이라고 이정재의 사촌 동생이 조폭 내부에서 이제 반대파에 있다고나 할까요? 그 사람을 권총으로 쐈어요. 우리나라에서 칼로 찌르는 거하고 권총으로 쏘는 거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하는데 나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유당 쪽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서 덮어버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김치열 편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민주공화당 발기인을 하고 삼성 밀수 사건 때는 또 변호사로서 판사들한테 드나들면서 로비해갖고 태평양을 창립자인 김인섭 변호사가 아주 그냥 쫓아보냈다고 선배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악명 높은 사건이 김대중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정희가 왜 목포에 가서 국무회의 열었잖아요. 그거를 합법화시켜준 장본인이다. 그 원래 불법이었는데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대통령은 예외 그런 조항을 넣어갖고 합법화시키는 그 장본인이었고 그 직후에 이제 중앙정보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신을 할 때 유신을 준비하는 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후락, 김치열, 또 김영광, 김동근, 김기춘, 신직수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중앙정보부의 부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돼서는 이 신민당이 거부하는 국민투표 거부 운동을 단속하고 하여튼 이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하여튼 사건들이 많죠.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건 유튜브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죠. 사회안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린 좌익 전향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올가매는 법을 만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로 자리를 옮기냐면 내무장관이 돼요. 내무장관이 돼서 내무장관 시절에 최태민 박근혜를 밀어줬다. 그 구설수에 올랐고 그리고 특별한 건 뭐냐면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든 사람입니다. 김시열.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고 뭐가 많이 생겼을까요? 간첩이 많이 잡히는 게 아니라 간첩을 많이 만들어냈죠. 이때 이 대공분실만 세운 게 아니고 전국의 경찰 대공 조직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으쌰으쌰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호응해서 일선 경찰들이
많이 만드냐면 납부거부 간첩 사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근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도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김치열이고 또 재산을 많이 이제 모았다가 신군부가 뺏었다가 신군 그랬더니 그게 강제 혼납이라고 반환 소송을 하고 뭐 소송에서 일부 이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소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숨겨놓은 자식이 등장하는 바람에 또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문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그 유신인하고 그 YWCA 사건 때 보면 거기 선언문에 부정부패의 원흉 중에 한 명으로 그 거론이 될 정도였습니다. 안경상 대공수사국장 안경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안경상이 대공수사국장을 할 때 간첩 사건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터져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터져서 뭐그 사카모토 사건이라고 있어요. 택본 3차 사건이라든가 뭐 고성화 선생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일대사 지는 최성윤 교수도 이때 잡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발표 간첩으로 됐었죠. 그다음에 고병택 선생 최근에 이제 재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고병택 사건이라든가 영화 자백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김승효 선생. 그 자백 뒷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자로 나왔습니다. 증언자로 나왔는데 뭐 고문 피해로 정신병 앓고 있는 그게 역력하게 드러나서 보는 사람도 가슴이 아팠는데 영화 나오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통련을 비방하는데 앞장서서 윤효동 사건 같은 거 일으키고 뭐 김대중 내란모 사건 거기서 이제 그 한민통이 반국가 단체로서 사역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는데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민통 이거 그 음해한 걸로 5.16 민족상까지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윤효동이고 박정희 사용받았는데 기여를 한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소선 여사 잡아놓고 시인 양성우 씨 잡아놓고 그러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장 할 때 이제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오상과 이성 우리 이영희 선생도 잡아놓고 동일방직 그 똥물 사건에도 좀 배후랄까요?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문옥 검사관. 이문옥 검사관이 이제 그 사건을 터뜨릴 때 안경상이가 감사원 사무총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 그런 거 이제 밝혀졌었습니다. 안경상의 사위가 요새 간간히 TV 뉴스에 나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50억 클럽이 아니라 50억 클럽, 거기 이제 회원이죠. 거기 회원이고, 명단이 나왔고, 하여튼 또 이재명 의원과 재판 거래를 했네, 안 했네 하는 이제 그 의혹에 쌓여있는데, 안경상의 사유입니다. 최준길 교수, 이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했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최준길 교수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그걸 막지 못해서 장준하가 죽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죽거나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준길 교수 사건을 제대로 풀었었으면 이런 의문사가 이어서 발생하지는 않았었겠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래도 최준길 교수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조사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다 땡땡땡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거 많이 듭니까? 우리 반환법 행위자 열전 제가 너무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반환법 행위자 열전을 만들게 된 것도 이 땡땡땡 처리 때문이죠.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반환법 행위가 계속됩니까?
역사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시작한 작업이 반헌법 행위자율전입니다. 김학민 선배가 만들어진 간첩이라는 책에서 최준길 교수 사건과 유럽 간첩단 사건을 자세히 다루셨고요. 그 사건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대에는 최준길 교수 기념호지 이렇게 크게 섰는데, 이 서울법대 출신의 제자들이 뭐 이런 사업은 하는데 진실을 밝혀내는 데서는 좀 그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준길 교수 마석에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누워 계십니다. 그 마석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민주열사들이 많이들 모여 계신데 그 묘역의 좋은 자리에 일찍 가셨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자리에 그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최준길 교수가 돌아가신 지 50년. 우리는 아직 그 죽음의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최준길 교수가 1호 의문사인데 사실은 1호보다는 마지막 의문사도 기억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의문사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은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늘 부탁하는 말씀이지만 반헌법 행위자율전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